문 대통령은 9시 1분쯤 판문점에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예정대로 9시 30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덤덤한 표정으로 그날 머뭇거림 없이 내려온 김 위원장은 김진국 씨의 문 대통령을 눈과 보자 귀는 기내 뉴스에 파란 고정됐습니다. 불을 띄우며 군사 분계선을 넘었습니다. 고향 땅에서 떠나와 맞는 68번째 6월. 다시 희망의 훈풍이 붑니다. 고향 땅을 거기서 몇백 리 길이니까 좀 가볼 수 있겠거니 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다음에 북한 왕래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 같은 이런 아픔을 가진 탈북자라는 사람이 이제는 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950년 6월 한반도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전쟁은 6월의 사나를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로부터 68년, 때로는 냉전의 찬바람이, 때로는 화해의 봄바람이 불었던 우리의 6월. 그리고 2018년 6월, 전혀 새로운 6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초호의 북쪽 끝자락, 바다로 통하는 길목. 이곳에 아바이 마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육교가 생겨서 관광 상품이 돼버렸지만 갯배는 여전히 아바이 마을의 상징입니다. 아바이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마을 이름에 함경도 사투리가 붙은 것은 그만큼 이 마을에 함경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6.25 전쟁 중에 피난을 내려와 고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전쟁 끝나면 고향으로 가려고 기다리다 발이 묶였죠. 아바이 마을 10명 중에 7명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바이 마을의 역사는 실향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피난 온 지 68년, 코 올리던 아이들은 초로의 노인이 됐습니다. 올해 81살인 김진국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12살 인민학교 졸업반 때 피난 내려왔죠. 김진국 씨는 아바이 마을 노인회장입니다. 한때 250명 내외였던 실향민 1세대 회원 수는 그 사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압록강 갔다 다시 후퇴할 적에 그때 여기 있어봤자 안 되겠구나 해서 따라 나왔지. 우리가 60명 모두 그 가족들 모두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게 모두 60명 타고 왔다고. 그 조그마한 풍경에. 지금도 풍선을 타고 떠나온 고향 풍경이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면에서 제일 큰 동네예요. 예. 그래서 거기는 아주 그 수산물을 많이 났어요. 맹태가 많이 났다고. 학교 갔다 오면 학습아이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는 이제 모여서 이제 동네에 모여서 그 학급마다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자유 비판도 하고 예, 이런 것도 있었다. 예.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의 6월은 막바지 모내기를 끝내고 단오를 맞아 한숨 돌리는 넉넉한 시기였습니다. 시련이 시작된 것은 외세의 침략이 거세진 구한말부터였습니다. 암흑의 시간은 일제강점기 36년으로 이어졌고 빼앗긴 들의 봄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의 항복으로 나라를 되찾은 뒤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열강들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로 결정하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됐고 결국 각각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38선을 넘었습니다. 국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내준 뒤 후퇴의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진국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보았던 전쟁의 참상은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는 천형 같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시간보다 힘이 센 상처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고향에서도 있지. 학살방 해가지고. 학살이요? 예, 그렇지. 가들 뭐인가 정말은 알게들한테 이게 뭐인가 가족 학살방 한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지금 이렇게 슬픔을 감추지 못하죠. 6.25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고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수백만의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나와서 한 3주만 있으면 다시 들어간다 했다, 고향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두 가족을 많이 나도 금방 오니까 나도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기 지금 현재 그 사람들 다 고인이 됐지만 해도 지금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렇게 흘렀잖아요.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아군이 반전의 승부수로 띄운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성공 확률 5,000분의 1. 하지만 적군의 허를 찌르는 작전은 성공했고 서울을 석 달 만에 다시 탈환한 국군은 10월 1일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발발 석 달 만에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아군은 전력을 다해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38선을 넘어 북진한 지 20날 만에 평양을 접수했습니다. 날씨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북진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아군은 압록강 연안까지 진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통일이 눈앞에 잡힐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8개 사단 20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오면서 전세는 다시 역전됐습니다. 장진호에서 중공군과 맞닥뜨린 미군은 대대적인 철수 작전을 펼쳐야 했고 아군의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로 피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뒤 가장 많은 피난민이 집을 나선 것입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또다시 적에게 서울을 내줘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중공군도 사실 이제 49년 10월에 이제 공산 정권을 수립을 했으니까 전쟁이 나던 6월이면은 벌써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많이 했는데 결국은 미군이 계속 북진을 해오면은 나중에 북한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면 바로
국경선을 나란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동북 지역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군은 퇴각하면서 대동강 철교를 폭파했습니다. 적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군을 따라 피난에 나선 북한 주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대동강을 넘어 남으로 향했습니다. 광복과 더불어 귀환한 동포들이 터를 잡고 노점을 시작하면서 형성된 부산의 돛대기 시장은 6.25 전쟁 당시 피난 온 피난민들이 더해지면서 부산의 명물 국제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우진 씨 역시 일사 후퇴 때 대동강을 건넌 피난민이었습니다. 그 평양 그 대동강 건넌 지가 12월 5일이라 1950년 12월 5일. 거기에 이제 부모님과 뭐 가족들, 동생들도 있고 전부 다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평양까지. 그게 뭐야 그 강 다리를 끊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넘어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부모님하고 그 뭐 동생들은 그 대동강에서 못 나오고 혼자 이제 넘어온 거지. 혈혈단신 목숨을 건 도강이었습니다. 그 짐이 있어갖고 조그만 애들 그 강을 못 건너 물이 이 정도 온다고. 12월 오니까 굉장히 춥거든. 그 애들 들어가면 그 뭐 대부분 얼어 죽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18세니까 젊었으니까 이제 막 넘어간 거예요. 한편 크리스마스를 앞둔 흥남부두에서는 대대적인 철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이 흥남부두로 모여들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인파였습니다. 이 중 무기와 차량 대신 배에 올라탄 피난민은 모두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피난민을 태운 배가 도착한 곳은 거제도였습니다. 이경필 씨는 흥남을 떠나 거제도로 향하는 배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내려가지고 배는 그 정박하고 작은 그 LTE 타고 그 방파제 앞에 그 부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형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배 도착한 지역은 거기 주민들이 이제 정언해 주고요. 그 짐도 앞에 배가 정박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어서 볼 때 제 뒤에 섬이 안 보이더래요. 배가 하도 커가지고. 피난민을 싣고 온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길이 140m 남짓한 화물선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피난민만 14,000여 명. 그 중에는 배 안에서 태어난 5명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 이런 작물 쳤다 그래도 동그랗게. 그래 이제 산파하고 엄마가 이제 그 낳았는데 보통 태주 자를 때는 가위가 잘라야 될거는 그지. 가위가 없어가지고 이빨을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산파 쪽 이야기. 그래 하여튼 삶 자체가 살아난 게 기적 같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하늘이 도운 목숨이었습니다. 당시 인구 10만 명의 거제도에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섬은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래 거제도가 이제 좀 축복받은 땅이라 뭔가 하면 북한 있을 때는 영하 30도가 내려가는데 여기 오니까 보통 한 5도 7도쯤 되니까 그래서 피난민들 먹이 살린 것 같다고요. 여기 남쪽 사람이 피난 갔으면
다 얼어 죽었지. 옛날에 아버지 비올 때 그 산길 이걸 갖고 왔었어요. 당시 귀중품이었던 사진기와 간단한 살림도구 몇 가지만 챙겨 나선 피난길이었습니다. 비는 올 때 그들 그한 3일이나 시골 들어간다 보고 간단한 준비해 왔다고요. 15일 후면 돌아간다. 예. 우리 집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 그 애 태어나면 필요한 게 이제 천 쌓이 될 거고 대추 잘리 될 거면 그지. 준비 하나도 안 해줬더라고요. 니 때문에 멀리도 안 가고. 옛날 장수포가 이제 거제도 제일 큰 말이었거든요. 여기가. 그 모두 그 옛날에 경제가 이어서 도는데 그 옆에 말이 갔으니까 그 장군 넘어가가지고 장사도 하고 사진가 내고 그랬었던. 부모님은 가게 이름에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화사진관.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다음에 엄마가 만드니까 평화상해. 형이 만드니까 평화식당. 저도 처음에 그 병가주병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쟁하지 말자. 다시 이제 피난민 어디 갈 거냐. 갈 데 없잖아요. 소련의 휴전 제의로 시작된 휴전 회담은 2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한반도의 허리에 고착화된 전선에서는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은 3년 만에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조촐하지만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난민 모임 회원 중 한 분이 구순을 맞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같은 거제도 피난민 출신 이경필 씨도 초대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이 학생이 이북군에 잡혀갈까 싶어서 3일간만 피난을 가 있으라. 그럼 그 뒤에 다시 만나자. 이래서 한 150여 명이 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3일 동안 먹을 이 주먹밥이라든지 간단한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 3일이 지금 69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일의 약속이라 이름지었다는 회원들. 전권석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부모님 다 계실 때는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108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동생은 내분 남아 있겠죠. 근데 죽기 전에 한번 가볼까 그런 희망도 가졌죠. 이게 이제 90만 하니까. 이들은 얼마 전 그동안의 세월을 책자에 담아 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향민들의 눈길을 잡은 건 피난 시절의 사진들. 이들의 기억은 아직 68년 전 6월에 멈추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남북관계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1972년에는 남북한이 함께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우리는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천명해 북한의 상호 불가침 협정을 제안합니다. 남북 경제회담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섭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먼저 1991년 남북은 각각 유엔에 동시 가입합니다. 1990년대 초에 남북 관계가 아주 본물을 탔지요.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러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군비 통제 분야가 가시화가 됐어요. 누구보다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 사람, 이송현 씨를 찾았습니다. 이 훈장은 유효 참전 국가유공자 훈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유영분 이제 철조망 이제 녹여갖고 피난민 출신 이송년 씨는 월남한 뒤 국군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고제도 실록 피난민들이 생활한 그 장면을 기록한 기록 사진입니다. 유효 동란, 민족 동란, 거제도 피난 생활 여기 함의 약속 3년 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관계 재료를 이제 모았습니다. 네. 그는 한순간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에 끈 저편을 이어주는 것은 몇 장 남지 않은 사진뿐이지만 사진 속 가족과 친구들은 지난 반세기를 살게 한 힘이자 쉽게 눈 감을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함경북도 지금은 김책시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진시 저희 주정리는 연월이 45번지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꼼꼼하게 그려놓은 고향 마을 지도는 언젠가 찾아가게 될 그날을 위한 겁니다.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민족이 이제 대선언 이제 해갖고 남북이 이제는 교류하자 이런 이제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신청하라 이런 그 정부 발표문이 나왔죠. 그날 밤에 저는 이제 꼼빡 밤 한 잠도 못 잤죠. 너무도 흥분해서. 근데 컴퓨터를 이제 제일 뽑았단 말이에요. 제일 뽑으니까 당선인이 너무도 그 심하고 안 됐죠. 그 후에 몇 번 이산가족 신청했지만 있을 때마다 제비를 뽑는 그런 제도로 인해서 실격을 당해갖고 한 번도 이제 이루지 못했죠. 대신 여동생의 생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오빠에게 오빠 그동안 옥체 건강하십니까? 오빠도 이제는 머리에 흰 서리가 앉아 연로한 몸에 너무 무리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에서 동생 옥녀 올림. 1998년 6월 한반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를 끌고 38선을 넘어 방북한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에 합의한 지 9년 5개월 만이었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4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빗대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세계적인 문명 평론가인 프랑스의 기소르망이 20세기 최후의 전유예술이다. 굉장히 사람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차례나서 소를 1,001마리를 가져갔습니다. 왜 1,001마리를 가져갔냐면은 정주영 회장께서 10대 때 고향 통천을 떠나올 때 자기 집의 재산 목록 1호인 소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훔쳐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대그룹을 읽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는 원금이고 1,000마리는 이자라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 갈 적에 그때 모두 금강산도 뭐 개방돼서 가고 이제 그래서 저도 금강산 2번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 저 비로봉 해금간 이쪽으로 다 갔다 왔어요. 그때는 막 길이 이제 자유롭게 좀 뚫릴 것 같다라는 기대. 그런 그런 생각도 좀 했죠. 예. 이게 고향에도 고향 땅을 한번 보고 올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10년 전 탈북에 성공한 이소연 씨를 찾았습니다. 후원 물품이에요? 네, 다 후원 물품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가자도 이렇게 또 들어와 갖고 우리 애기들 주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가 11월 달이었는데 엄청 추웠어요. 사실은 두만강 건너면서는 정말 피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얼음이 이렇게 살얼음이 이렇게 막 둥둥 이렇게 떠 있고 하는데 저희 일행이 3명이 같이 이렇게 건넜는데 친구를 이렇게 손 막 놓치게 되는 거죠. 물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막 떠내려가다가 보니까 그 양옆에는 얼어가지고 이게 얼음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한 친구는 이렇게 걸리고 한 친구는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오른 밑으로. 북에 있는 가족을 생각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는 이소연 씨. 자리를 잡고 보니 가족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등 밀어주면서 그 엄마하고 딸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랑 저 사우나에 구룩지 한번 들고 사우나 한번 가보고 싶다. 사실은 제가 사실 인터뷰하면서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68년) 전 전쟁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지를 만났습니다. 탈북 3년차 후배 박서영 씨입니다. 이들은 1998년에 있었던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북한에서 살 때는 정주영이라는 분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이분에 대한 그 소개라든가 어떠한 그 유명한 분이라는 이런 소개는 하나도 없이 그냥 남한에 살고 있는 어떠한 기업가가 수령님에게 그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기부하러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당시 소개가 됐었죠. 98년도 정주영 회장이 와서 소고기 그때. 소고기를 못 갔지. 저희는 100마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냥 들어왔다는 건 알았는데 군인들한테 좀 풀었다는 건 들었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풀었다는 말은 못 들었어. 소고기 자체를 먹어 못 봤으니까.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간 이벤트였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꽤 오랫동안 회자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이 소고기잖아요. 네. 북한에서 귀하기 위한 소고기를. 북한에서 소고기만 먹어도 못 먹어. 그분이 뭐 두 번째로인가 오셨는데 컬러 TV를 부대들의 그때 당시는 흑백 TV도 없었는데 컬러 TV를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중대마다 그것도 연대 대대도 아니고 중대마다 한 개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정주영이라는 사람의 이 마음이 엄청 이 마음에 꽉 찼었죠. 과연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하고. 소떼 방북이 있었던 그 해에 금강산 관광도 시작됐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금강산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금강산 관광에 국한된 개방이었지만 반세기 동안 기대조차 하기 힘들었던 변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금강산 들어오는지 몰랐죠. 초대소에 있던 친구가 제대에 오면서 한국에서 관광 그때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도 못 가보는 금강산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는 적대국이라고 배웠던 한국에서 관광객 그러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금강산에 관광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노동자도 있고 농민도 있다. 이 친구가 막 그래서 그래도 그거다 이거 쇼다. 다 숨기고 왔을 거다. 저희는 또 막 그랬죠 그때는. 마음속으로는 그저 빨리 통일되는 줄만 알았지요. 그때 실향민들 많이 갔어요. 우리 속초에서도 한 100여 명째가 이 노래 갔는데 그래 가도 그저 그 산에만 구경하고 내려오면은 다시 배에서 그때는 밤을 새우고 이랬거든요.
2003년 9월에는 금강산 관광을 위해 군사 분계선이 열렸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가 제거됐고 잠수함 기지가 있던 장전항에는 해상호텔이 들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갈 적에는 우리가 육로를 갔거든. 그때 제가 시운을 할 적에 4대 2003년도가 4연도 돼서는 그때는 뭐 우리가 호텔에서 자고. 이송연 씨 부부 역시 한 걸음이라도 고향에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금강산 관광을 신청했습니다. 3일이면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떠나온 길. 38선을 넘는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참 꿈에서 그리던 그 금강산, 금강산에 가서 첫발 디디고 얼마나 감격이 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간 일행과 같이 기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룻밤 자고, 거기 이제 뭡니까 김수선 대학 졸업한 이제 그 안내원들하고 서로 이제 대화도 하고, 가서 참 감명받은 것은 그 금강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그 물. 얼마나 그 깨끗한지, 그 옥면, 구슬옥채, 자기들의 그야말로 옥면인데, 진짜로 옥면 같은, 거기, 누가 하나 참 거기다 손을 이렇게 아까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물이, 거울같이 그 흐르는 물을 맑은 것을 제가 보고 왔어요. 눈으로 확인한 금강산은 관광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멀지 않은 시간에 동생을 볼 수 있겠다. 포기에 더 가까웠던 희망에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이 씨. 하지만 그 기대는 1년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1999년 6월,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무장 도발을 한 것입니다. 도발은 10하루에 걸쳐 계속됐고, 반세기 만에 한반도에 불었던 훈풍은 짧은 온기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연평해전은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게 정규 해군이 남북한에서 교전을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북한 이제 그 지상에서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에서 수많은 도발이 있었고, 서해에서는 북방 한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 측 끊임없이 어선과 경비정으로 이렇게 위반을 저질러 왔었는데, 근데 이제 연평해전은 북한군 정규 해군하고 남한군하고 북한군의 도발로 해군끼리 이제 교전이 벌어졌던 거죠. 그게 한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거고. 첫 번째 연평해전이 발발한 1년 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은 겁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밤에 자정 무렵에 어느 특정 방송사 카메라 기자가 풀로 갔는데, 밤에 12시에 장비를 채고 나와라. 그리고 커튼이 쳐진 찝차를 타고 어디론가 아무도 없는 평양 시내를 달려가서 눈을 가리고 일정을 가서 방에 들어가면서 눈을 풀어줬는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그 자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6.15 공동성명의 그 신뢰 그림이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후일담을 말씀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의 결과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겼습니다. 이것은 7.4 남북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을 향한 협력과 교류, 이를 위한 신뢰의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었고, 반세기를 꽉 채운 6월의 상흔을 치유할 또 한 번의 훈풍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대통령 통일이 되는 줄 알았고, 권한의 힘을 들어서면서 모든 배급이 잘리니까
그냥 대통령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막 큰일이 난 것처럼 경사가 난 것처럼 생각하고 너무 배고프려도 주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차 때가 더 컸던 것 같아요. 1차 때에는 너무 남한 대통령이 왔다는데 너무 저희가 뭐 놀랐던 거죠. 이건 쇼킹한 일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딱 왔다 간 다음에 문화교류부터 했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이거 우리가 뭐 점을 나눠도 될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따뜻함 같은 것이 그때 묻어나고 문화를 접하면서 전혀 이거 생소한 건 아니다. 능히 우리가 이게 뭐냐면 넘을 수 있는 이런 장벽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그러나 한반도의 봄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 3년째 되던 해 6월 서해에서 두 번째 해상 교전이 벌어진 겁니다. 제2연평해전이라 불리는 서해 교전이었습니다. 실향민 2세이자 평생 군인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군사회담에 몸담았던 문성목 장군. 그는 지금도 당시 급속하게 냉각되었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었죠.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 교류와 협력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의 선의로 인한 그런 두 번의 정상회담과 소떼방복 이런 것들이 결실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이 와중에도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었던 개성공단이 시범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개소했습니다. 2006년 6월에는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1770명이 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1년 뒤 남북 정상이 두 번째로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육로로 평양을 찾았습니다.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기초한 2007 남북 정상선언문을 채택하고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튼 지 반세기, 아바이 마을의 실향민 2세인 정성수 씨를 만났습니다. 예. 저희가 같이 이제 공모를 해서 공연도 여기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잠깐이라도 우리 마을을 알리려면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정성수 씨는 사람들이 아바이 마을을 잊지 않도록 다양한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 씨에게 아바이 마을은 고향이기 이전에 잊혀져서는 안 될 역사의 증거입니다. 퇴직을 앞당겨 귀향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지금도 실향민 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기대가 컸습니다. 교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대치는 그때보다는 많았죠. 그때보다 굉장히 많았고 좀 잘 될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졌고 같은 해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많은 실향민 1세들이 기대를 접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너도 안 써가봐서 그렇지 집단들 활기빨리 집단들 안 바뀐다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면서 결국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인 건 올해 초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으로 무태서 거제도로 들어온 이경필 씨에게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을 따뜻하게 안아준 거제도를 아버지는 평생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흥남철수 배안에서 태어난 김치5 막내 이경필 씨가 이어가 주기를 아버지는 바라셨습니다. 너희 갔는데 김지원하고 마누라하고 내하고 마누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경필 씨는 이번 평창올림픽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김치5 중 맞이 내외와 함께였습니다. 흔쾌히 참여를 결정한 것은 올림픽이야말로 평화를 상징하는 지구촌 축제인데다가 이번에는 북한도 참여하는 뜻깊은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여로 남북 관계가 해빙기를 맞는 것이 아닐까 은근한 기대도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김정은 위원장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은 북한 정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날 이후 거제도에도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실향민 2세 이승표 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아무래도 좀 설레죠. 예. 남북 간의 화해 무기 조성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민족 간에 그런 어떤 동질감이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이 냉면집은 흥남 철수 때 피난 내려온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시작한 곳을 이승표 씨가 이어받은 곳입니다. 거제도로 피난 온 실향민들에게 한 그릇의 냉면은 망향의 마음을 달래는 고향의 맛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고향 땅을 찾아 어머니가 그리던 냉면을 맛볼 수 있을까? 설레는 마음에 또 냉면집을 찾은 이경필 씨 내외에게 2018년의 6월은 그 어느 때와 달리 기다려지는 6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군사 분계선 넘어오면서 두 분이 손잡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참 좋아했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머지않은 시간에 통일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국력이 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진위를 의심하며 회담을 취소하면서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가 했는데 남북 정상이 깜짝 정상회담을 통해 꺼져가던 북미 회담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은 격식 없이 허심탄회하게 함께할 미래 청사진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드디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합의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도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누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다음 뭐 로션 같은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화장품도 들어오고 저 바람은 북한 주민들이 정말 사소하게 배고픔이라는 이런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마지막으로 내가 고향에 한번 혹시 가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계시죠. 저들도 자식들도 바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제발 이번에 좀 잘 돼서 정말 잘 돼갖고 좀 어머니들 모시고 꼭 한번 마지막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진 분위기에 김진국 씨가 통일전망대를 향합니다. 남북관계가 화해와 경색을 반복하면서 언젠가부터 발길을 끊었던 곳입니다. 다시 한번 고향 땅을 두 눈에 새깁니다. 이번에는 기도해도 좋을까요? 길은 그냥 철조망도 없이 열려 있는데. 예, 그렇죠. 그 안타깝죠. 12살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 나이 어전 여기서 전 생을 마감하게 되니 더구나 마음이 아프죠.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손잡으면 설레고 도발하면 낙담했습니다. 그래도 또 한 번 6월의 훈풍을 믿어봅니다. 누구에겐가는 상처가, 누구에겐가는 숙제가, 누구에겐가는 역사가 되어버린 우리의 6월. 당신에게 6월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6월이 남긴 상흔을 딛고 일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하는 평화로 완성되는 6월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 가야 할 때입니다.